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의 제안으로 드디어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오늘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임명하면서 영수회담 준비회동이 취소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권양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선거 끝나고 이제 지역민들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당부 말씀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지역 도시면서 어떤 말씀 많이 듣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이번에 그 민심은 국정 이대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 제대로 해달라. 일을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하고요. 민생 경제 좀 살려달라 하는 말씀이 대종을 이루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저희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적은 그런 군단위는 우리 지역 소외시키지 말고 잘 챙겨달라.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막중하게 또 책임감을 느끼시고 또 국회에 입성하시면 또 지역 주민분들이 바라시는 부분 많이 신경 쓰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총선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면 나는 내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거 가장 먼저 챙기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여기를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공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함께 우리 지역구를 챙기려는 그러한 시선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공약을 좀 단발적으로 했달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를 들면 광양 같은 경우 미래산업, 그다음 곡성 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곳은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이라든가 농식품 개발 혁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하는 그런 방안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 자, 지금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을 안 했지만 네. 사실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 우리 지역에서 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정부가 지난번에 민생 토론회를 와서 전라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라남도가 결정해서 말해주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공모를 또 방식으로 하겠다고 전라남도에서 하고 나서 목포대와 순천대, 전남 동부와 전남 서부로 나뉘어서 이게 또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전남 의대 유치 문제는 오랜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갈급한 이러한 오랜 한 30년이 넘는 수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총선 앞두고 3월 18일인가요? 대통령께서 직접 전남권의 의대 유치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결단을 내려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마 교육부가 주관 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전남에 반드시 의대를 어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발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좀 부추기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 께서 공모 절차를 갖다 진행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정자 역할을 좀 해보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부권이다, 동부권의 서로 경쟁 그렇게 해서 볼 것이 아니고 의지의 표명이다. 전남에 반드시 의대 유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수요가 다 필요하죠.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필요하는데 특히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는 국가 산단이 두 개나 있습니다. 광양제철과 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LG 화학단지가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산재가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상급병원까지의 이동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구수도 여기가 82만이나 되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죠. 네. 정부의 책임 그리고 실제적인 의료 수요에 대한 그런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 30일 이제 드디어 제22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국회 개원에 앞서서 항상 이제 초선분들 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시는 거니까 아마도 상임위를 어느 쪽을 좀 희망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 네. 주민들도 그렇고요. 어떤 상임위를 좀 희망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사실은 기후 위기에 직면해서 광양 제철이 탄소 중립 문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자위를 1희망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공약한 것 중에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철강도 이렇게 제철도 또 넣어서 산화수소철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화수소철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탄소 중립을 갖다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함께 관심 갖고 기술 개발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22대 국회 이야기 나오면서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 광주 전남 합치면 총 18석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161석이니까 그중에 수도권이 100석이 넘고 자, 이제 뭔가 광주 전남이 민주당의 심장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호남의 존재감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호남의 인구수가 적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의석수가 적어서 그런 정치적 위상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치도 전문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보면 호남에도 5선 의원, 4선 의원들도 당선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여느 때와는 달리 초선으로 당선되신 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패기 있는 일당백의 역할을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뭐 초선이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서 다양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라든가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되고요. 오늘 보니까 사무총장의 전북 출신의 또 삼선 의원을 갖다 내정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의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또 가장 크게 앞장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신 분들이 또 당선이 많이 되셨고, 특히 우리 광전남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총선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표를 받아든 뒤에 조금 이제 달라진 태도를 조금씩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이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총선 패배 직후에 뭐 사실 인적 쇄신 이야기가 바로 나왔고 뭐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총선 이후에 열흘이 넘도록 하마평만 무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제안을 했었다더라, 누가 고사를 했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명이 됐습니다. 정진석 의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비서실장 임명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한데 오늘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비서실장 소개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던 분을 이번에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갖다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내정을 하시고 직접 브리핑까지 하셨는데요.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하마평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총선의 민의 자체가 국정 기조와 운영 스타일을 이대로는 좀 곤란하다. 굉장히 그동안에 불통의 정치를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그렇게 2년 반 동안 해오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정진석 지금 현재 비서실장께서요. 그리고 거기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섭의 정치 말씀하시고 뭐 소통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소통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 스타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실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겨서 조금 좀 아쉽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들이 좀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셨고요. 자,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 입장을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체했었던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브리핑 이후에 잠깐 기자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에게 질문을 받은 게 522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보셨던 화면이 대통령의 오늘 오전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이 회담 준비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오전에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회담 준비 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취소를 했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준비 회동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에 정무수석이 연락을 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제 뭐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홍철호 전 의원을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운영 미숙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이 임명되자마자 회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 약속했던 영수회담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역시나 운영의 미숙함이 또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단순하게 운영의 미숙함이라면 또다시 기다려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방금 제가 우려를 표명했던 대로 그동안의 통치 스타일,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대로 갈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년 반 만에 처음 지금 현재 영수회담을 갖다가 준비를 했었고 설령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게 한나절 만에 이렇게 미리서 예견이 됐었을 것이고 한나절 만에 이렇게 취소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치했어야 했다. 진정성 있게 정말 영수회담을 통해서 서로 소통의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도 직접 소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후임 총리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후임 총리는 인선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영수회담에서 야당이 찬성할 만한 혹은 야당 찬성이 필요한 국무총리 인선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이야기들 나오는 것들 들어보면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장관 이름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총리 인선을 좀 예측해 보신다면 어떻게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뭐 비서실장 내정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예측이 쉽지 않네요. 그만큼의 제가 느끼기는 인사 난맥상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방금 말씀하셨던 뭐 박영선 전 장관, 그다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뭐 그 이정현 전 대표의 또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보도에는 많은 분들이 뭐 그 총리 내지는 내각 제의를 받지만 많이 고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난맥상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뭐 여러 이제 우려들이 바깥에서 있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총리 인선 외에도 사실 영수회담을 하면 무슨 이야기들이 나올까를 갖고 지금 뭐 언론들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한데 네. 지금 뭐 급한 걸로 따지자고 하면 지금 뭐 민생지원금 문제,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었던 민생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의료와 관련해서 난맥이 펼쳐지고 있는 이 의대 증원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주로 다뤄질 것인지, 또 다뤄져야 할까요? 사실상 이번 그 총선 민심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테면 그 너무나 거부권 그동안 남발해 오셨잖아요. 그 중에는 민생 관련 법안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21대에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20여 대의 모든 그 현안들을 넘기겠다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으나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일부 그러한 특검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사실은 21대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관련한 법안 중에서 민생 관련한 현안들 중에서 의대 정원 문제 당연히 다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 지원금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뭐 의제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의제는 사전 조율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은 분명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이제 당선인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부권 이야기도 방금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김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5월 2일로 21대 국회에서 22대로 넘기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뭐 다른 야당들 그리고 그 예비역 뭐 해병대 관련된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더 당겨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자, 일단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된다면 지금 의석상 따져보면 이게 통과될 것이 자명하고 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대통령에게 다시 공이 넘어가는 건데요. 네. 거부권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번에도 거부권을 또 대통령이 쓸지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이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쓰지 않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군 사기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특검을 갖다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국민 민심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승패를 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시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보죠. 최상병 특검법 이제 뭐 5월 2일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이야기도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총선 때 나온 이야기고 총선 결과 야당이 대승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영수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정부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정부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 드라이브를 걸려면, 입법 개혁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이게 이제 예산 문제랑도 좀 직결이 되는 문제고, 민생지원금도 그렇지만 또 추경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압박이나 예산에 대한 압박을 하겠지만, 대통령의 지금 태도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국정 기조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재정에 관련된 것도 이제 국정 기조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재정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인당 지금 현재 25만 원 지급안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는 사실은 민생의 아중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정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좀 난색을 표했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문제가 법인세 감소로 인해 56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비와 지출 세수라 놓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 안이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 아직 개원은 안 했지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22대 국회에서 뭐 좀 첨예한 대립의 포인트가 무엇이 될까, 이런 거 많이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뭐 사실 보면 지금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상임위원장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지금 이거를 놓고 지금 벌써부터 신경전이 좀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무조건 사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당 일각에서는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지난 21대 국회 후반에 지금 법사위를 양보하면서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특히나 법사위나 운영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도 이제 원내에 들어가시니까 좀 구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배분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21대 하반기에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을 때 야당이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이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지금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1당이고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위와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배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국신당이 12석이잖아요. 여기 그동안에 이제 지금 현재는 국회법상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또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내 교섭단체
그 의석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서 국회법 개정이 있을지, 그래서 뭐 제3당까지 이렇게 출연을 하게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 12석인 비교섭 단체에도 상임위원장 뭐 의석이 배분이 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는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와 관련해서 좀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반의 거야, 말 그대로 거야입니다. 192석을 가진 거야인데 그 안에서도 민주당 22대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야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챙기는 문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 민생 챙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거부권으로 번번이 무산시킨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 이러한 것들은 오랜 그 논의를 통해서 거의 합의의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결과적으로 본회의 통과할 때는 상대당은 반대했고 대통령은 보지도 않고, 사실은 보지도 않다는 말은 수정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력화시켜서 최대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민생 챙기기 못했다, 이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 있어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더 견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견제하고, 또 그 민생을 챙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자기 유능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서 자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기반을 착실히 쌓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협조와 견제, 선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에서의 모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은 민주당 69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큰 변화를 열망하면서 그 선택을 해주신 만큼, 그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제대로 속 시원한 정치로 보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꼼꼼하게 야무지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비대위원들 오찬 초청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절해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낙점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예상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네. 총리는 이재호, 비서실장은 정진석, 이 두 분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말씀을 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나 네. 비서실장을 좀 네. 존중하고 버거워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 네. 명령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총리도 네. 정진석 의원이 하면은 비서실장 이렇게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호 위원장도 바른 말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 여당에서 한다고 하면 네. 이런 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아, 총리는 이재호 전 의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그렇게 답변하겠다. 네. 이거죠. 뭐 제가 어떻게 추천권이 있어요? 근데 왜 이재호 의원이 해야 되나요, 총리를? 이재호 의원은 국정 경험도 많지만은 네.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나 네. 특임 장관을 하면서 네. 협치를 많이 해보신 분이고 또 그 후로도 네. 방송에 나와서 객관적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야 제대로 되지.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네.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번 총선 민심은 국민이 황금 분할, 네. 신의 한 수를 더 준 거예요. 이것은 국민이 윤석열, 이재명 공동 집권을 시켜준 거예요. 공동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수회담은 됐잖아요. 하는 걸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네. 빠른 시일 내에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살고 나라도 산다. 저는 그렇게 보고 탈당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김건희 여사도 산다는 거는 무슨 말씀인 건가요? 지금 현재는 너무 정파적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네. 그 직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진정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절대 중립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담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탈당해야 돼요. 천하의 김영삼, 네. 김대중, 노무현도 다 탈당했어요. 조금씩 다 결이 다르지 않나요? 그분. 그렇죠. 다릅죠. 그렇지만은 네. 정권 말을 보면은 똑같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난 2년처럼 대통령을 하면은 앞으로 3년간 내외간에 험한 꼴 당해요. 그리고 나라도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은 네. 더 잘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오찬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는데 19일 이관섭 비서실장이 뭐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22일 오늘 뭐 점심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는데 이게 무슨 뭐 응급실에서 수술 받아서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상 이유는 조금 약간 뭐랄까 핑계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칭병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감기기만 있어도 대통령 옆에 안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칭병을 하는지 네. 실제로 아픈지는 모르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붙여놓은 배신론과 네. 용기론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네. 선뜻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액면 그대로 보면은 네. 칭병일 수도 있고 사실상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 20일 날 올린 거 보면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국민뿐이다. 뭐 이러면서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고 잘못이 있고 본인이 그 바로 잡으려는 용기를 가지고 뭐 시도를 뭔가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선 과정에서 네. 김건희, 이태원, 최상병 특검 국민적 합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용기가 있었느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배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건 뭐 어떤 뜻? 말도 못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 앞에 서면 작아진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앞으로 두 사람 한동훈, 윤석열 두 분 관계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글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네. 대구시장 말씀대로 당에 얼씬 더 많아.
하는 그러한 것이 네. 굉장히 비등해질 것 같아요. 능력이 이미 검토됐잖아요. 시험 됐잖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제2인자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할 수 있도록 네. 그 단점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은 오늘처럼 저렇게 처참하게 한동훈이 퇴장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만 버리면은 민주당, 이재명, 운동권 싸움하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거듭 말씀드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2인자로서의 역할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녕히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거치면서 국민의힘 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 당으로 이렇게 뭐랄까 장악을 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목소리들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네. 당 내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지만은 국민들이 네. 이미 심판이 끝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이미 당신은 끝났다 하는 것이 국민적 생각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거는 뭐 다시는 여의도에 못 온다 그런 거. 그거야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만약에 비례대표로 혹은 저 지역으로 좋은 데 나가서 등원을 했다 하면은 네. 정치 생명은 이어질 수 있죠. 어떻게 됐든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에 대해서 원장님 페이스북에 낮잠 한숨을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적으셨던데 세상이 바뀐 건가요 지금? 저도 피곤해서 네. 해남에서 낮잠 한숨 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영수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통부지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번 40선거의 민심에 굴복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영수회담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자기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네.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영수회담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부터 사전 조율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두 분이 보따리 다 푸는 거예요. 하실 말씀 다 해. 그리고 듣고 그리고 나서 구동존이 네. 선의훈안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어려운 것은 또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환율이 1,400원이고요. 네. 물가 지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다 죽어요. 네. 이런 것을 살려내고 정치를 복원하고 외교를 살리고 G7에서도 초청받지 못하잖아요. 네. 이건 대실패입니다.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네. 공동 정권, 공동 집권한 사람으로서 매일이라도 만나가지고 그 난제를 풀어가자. 이렇게 하는 정상 영수회담이 돼야지 저는 여기에서 네. 뭐 한번 붙어서 모든 거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는 실패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런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는 그냥 아예 뭐랄까 얘기를 이번에 안 하고 지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그건 안 되죠. 안 되나요? 이번에 김건희, 네. 이태원, 최상병 특검은 네. 국민이 합의한 거예요. 총선의 결과로 심판한 거예요. 네. 이것을 패스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명분이 없고 네. 대통령께서도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국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 네. 얘기 안 하면 영수회담에서 뭘 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죠. 일단 이게 의제에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제에 올라간다는 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니까는 올라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뭐 빠지고 삐걱대고 그러면 그래도 영수회담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의제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죠.
보따리를 다 풀어라. 2년간 네. 이재명 대표가 보고 느낀 것, 네. 그리고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털어놓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을 다 풀어놓고 우리 두 영수가 네. 어떻게 풀어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가 바른 길로 가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이재명 대표는 내가 요구했으니까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당신이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의제를 떠나서 논해야 될 거는 다 틀어야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꺼낸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그럼 뭐 하시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건 해야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번 40 총선의 민심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은 싸워야 될 국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요, 저도 김종인 대표 네. 그래도 국가 원로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이익이다, 네. 손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익이다, 손해다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뭔 절체절명 위기예요. 민생 물가만 하더라도 네.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기고 질 생각을 하지 마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서로 얘기해서 국민과 네.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합의 도출하는 것이, 또 계속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저는 김종인 대표가 경륜과 경험 모든 것을 갖춘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이준석 대표하고는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좀 거시기하게 생각해요. 거시기하게 생각해요. 예, 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총리 얘기 잠깐 했는데 뭐 박영선 전 장관 얘기 나오고 뭐 그 와중에 뭐 김건희 여사 라인, 뭐 비선 라인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박근혜 국정 비선 라인 잉크도 마르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을 가장 수사를 해서 처벌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어떻게 그 중요한 총리 또 야권에서 추천하는 것을 비선 라인에서 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언론들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 비선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박영선 네. 전 장관 같은 분이 능력도 있고 네. 여러 가지를 갖춘 네.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동량이고 지도자인데, 네. 만약 여야 영수회담 결과로 제가 얘기한 대로 거국 내각을 위해서 또는 총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합의해서 추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박영선 장관 이름이 다시 나오면은 그때는 뭐 가도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수회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중에 하나도 네.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그냥 불쑥 총리를 야권 누구를 추천할 테니까 좀 인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곤란하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합의하면은 네. 박영선 총리 카드도 아주 좋은 카드다. 본인이 수락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거명된 사람들을 두 지도자가 합의해서 추천하기는 조금 늦었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쑥 던져나갔고 이제 와서 다시 뭐 합의 뭐 이런 모양새를 갖춰서 다시 돌리기에는 조금 이미 지금 뭐 찬반이 다 민주당에서 놔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비선 라인이나 네. 공식 라인이나 정치를 서투르게 해요. 음. 그러한 생각을 그런 플랜을 가졌다고 하면은 네. 영수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장관 같은 분을 총리로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좋은 방안이 남았을 건데 그걸 던져놓고 싸우고 나서 된다 안 된다 나서 이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비서실장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다 뭐 그런. 안 하죠.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은 이렇게 불쑥불쑥 이런 간보기는 안 하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연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맨 먼저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네. 이번 총선 승리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네. 국민적 신임을 재신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상 목표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지금 현재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 2년간 가장 나쁜 대통령 차기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선 승리했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얘기했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네.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문재인 이 두 전직 대통령도 1년 전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대표직을 네.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당대표 되는 것이 순리고 국민이 바라는 거고 민주당의 집권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그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일각에서는 또 방탄정당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그거야 뭐 정치권에서 늘 하는 말이죠. 참새들이 지나가면서 방앗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니 100% 찬성하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에 92.35 전국 최고 득표율 있지만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60%가 100%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